자, 이제 이 시간은 물고기 수요가 이제 양식장을 넘어서 이제 바다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고, 이 물고기 수요가 바다로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이것이 물고기 사업은 이제 산업이 되고 말죠. 그 산업이 유럽의 경제를 일으키고 전 세계의 경제를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생선 수요에 눈을 뜬 사람들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청어를 잡아서, 그 네덜란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그 청어를 잡아서 소금에 이렇게 염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염장 청어를 우리 그 포도주 저장하는 오크통이 있죠. 거기에 염장 청어를 넣고 1년 이상 그것을 보관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 통째로 배에다 싣고 전 유럽에 수출하면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염장 청어로 전 유럽의 경제를 완전히 확보하게 되죠. 거기로부터 나온 게 동인도 회사고, 동인도 회사로부터 전 세계 무역이 발전해 나가고, 그 동인도 회사로부터 이제 주식회사가 발달하고, 네덜란드와 영국이 합작으로 만들어진 영란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고, 그 중앙은행이 각국의 화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중앙은행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염장청어로부터 되는데, 그 염장청어는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의 추기를 보내는 동안에 육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을 먹는 풍속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염장청어가 전 유럽으로 휩쓸게 되니까 사람들이 물고기를 찾아서 점점점 깊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해로 진출하게 되고 계속해서 청어를 잡아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이제 돈벌이의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청어를 소금에 뿌려서 술통과 같은 나무통에 절여서 밀봉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고, 이 청어를 염장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소금을, 제가 왜 한자 동맹이라고 독일 회사가 그 암염으로 갖다 그걸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싸고 효과도 별로 없었는데,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그 염장 청어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스페인에 있을 때 스페인 바닷가에 있던 바스크 지역에서 나오는 그 천일염이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유태인들이 거기 가서 이 천일염을 가져오면서부터 한자 동맹에서 갔던 암염이 사라지게 되고, 이 청어의 염장이 이제 정말 유대인 손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축제일에 맞춰서 전 유럽에 이제 염장 청어가 공급되기 시작했죠. 참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아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해상 왕국을 건설하는 발판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세파르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 네덜란드 해상 왕국을 건설하는데 주역이 바로 이 세파르디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스페인의 바스크 천년 소금 확보와 세계 최초의 국역품으로 만들어진 플루트라는 배로 해상업과 상권을 장악하고 순대륙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든 상품은 다 국역화돼서 나오죠. 그래서 나사 몇 밀리짜리 하면 전부 다 국역대로 탁탁 나옵니다. 이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이 플루트라는 배를 만들면서 그 배의 모든 부품들을 전부 다 국역화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배도 빨리 만들어내요. 만약에 영국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데 1년이 걸린다, 이 사람들이 6개월이면 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통해서 전 유럽의 해상을 전부 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유태인들이 잡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전 유럽에서 유텐자우,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이 단어도 여러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유텐자우로 천대받던 유태인들이 기독교 축제에 성스러운 물고기를 공급하게 된 것이 역사의 최고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유텐자우는 뭐냐? 독일어로 유텐사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독일어로 유태인의 암태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유럽의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해 보면요, 히틀러가 왜 저렇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는가를, 저 속에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됩니다. 유대인들을 죽인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 당시 중세의 캐톨릭 교황청 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돼지보다도 못한 민족으로 여겼어요. 유대교에서 불결한 동물로 여겨지는 커다란 암돼지와 함께 경멸스럽고 비인간스러운 유대인의 이미지로 13세기 독일과 유럽 국가 사이에 유행했던 용어가 바로 이 유텐자우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전 토라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돼지에 둘러싸이고 젖을 빨거나 성교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유대교를 조롱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정의로 여겨졌을 정도였습니다. 유텐자우는 중세의 처음 교회나 대성당의 벽에 조각되었으며 거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바깥쪽에 설치하였습니다. 초창기 유텐자우는 1210년경에 쾰른 성당이 한 600년 걸쳐서 만들어진 그 성당이죠. 이 쾰른 성당의 대성당에도 나무로 만든 성가대 안쪽에 이 유텐자우가 새겨져 있습니다. 돌로 만든 유텐자우 조각상은 1230년경 부덴베르크 회랑에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부덴베르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종교 개혁했던 마르틴 루터가 유태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1475년부터 1507년경 유태인 거처를 우리가 게토라고 그러죠. 이 게토 입구에다가 이 유텐자우들을 많이 갖다 걸어놨어요.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1801년에는 차츰 다 철거되기 시작했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안마인 교회의 교타 벽화에도 이 유텐자우가 아주 악명 높은 사례로 걸려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조차도 1543년 자신이 저술한 폼 슈베 함포라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불가지한 명칭들과 예수의 시대로부터라는 책에 비텐베르크의 유텐자우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텐베르크의 우리 교구 교회인은 암돼지의 배 밑에 누워서 젖을 빠는 새끼 돼지와 유대인들, 암돼지 뒤에 서서 뒷발로 들어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돼지 밑에 깔린 탈무를 들여다보면서 예외적인 진리를 읽어내려는 랍비의 모습이 새겨진 유텐자우의 존재를 보라.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인들은 그 장소에서 자신들을 구세주를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누구조차도, 마르틴 루터조차도. 그럼 마르틴 루터는 얻은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을 다 발로 밟아 죽이라고까지 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한 구석에다가 유대인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게토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거기서만 살게 했죠. 자, 그런 이제 유텐자우의 유대인들이 중세 이후에 근대로 들어가면서 전 유럽의 생선 수요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성스러운 사순절을 보내는데 유럽 기독교인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염장청어를 갖다가 전부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의 안일현입니까? 자, 여기 제가 여러 성전 벽화에 있는 유텐자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돼지의 젖을 빨고 돼지와 성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그때다시 이 성전에다 이렇게 일구할 때 이렇게 붙여놨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청어로 전 유럽의 경제권을 휘어잡은 유대인들, 그 청어에서 이제는 청어보다 더 맛이 있는 대구로 사람들이, 대구 알죠? 대구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축일에 맞춰서 엄청난 부가 오가는 물고기 산업이 네덜란드의 염장 청어로 전 유럽을 석권하여 불을 쐈자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찬바닷물 깊은
높이에 사는 대구를 잡아서 훈제를 하거나 덕장에 말려서 무게가 가벼워진 말린 대구를 만들어서 전 유럽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맛을 본 스페인과 포르투갈 어부들이 찬물에 사는 대구를 찾아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서양을 이미 이 당시에 건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대서양을 건넜다라는 기록이 있으면요, 이미 신대륙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대구를 쫓아서 찬 바다가 있는 북대서양으로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 대구를 쫓아서 신대륙을 이들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의 카나다의 뉴펀들랜드 지방까지 진출해서 대구를 잡았지만 이 대구가 엄청나게 나오는 노다지 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잡을까봐 자기만 알려고. 그렇게 쉬쉬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북대서양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뉴잉글랜드, 그 다음에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그쪽 지방이 대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의 수요를 쫓아서 대양에 나간 선박 중에 약 60%가 귀향하지 못하고 전부 다 수장되고 말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들이 대서양의 깊은 바다로 못 나가게 하는 칙령을 내렸는데도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대서양을 건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대구를 잡다가 그들이 발견한 곳이 신대륙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신대륙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백인들에 의해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그것을 가서 대구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바이킹들에 의해서 이미 대구를 잡기 위해서 뉴펀들랜드까지 진출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 현재 보스턴에 있는 그 케이프 코드라는 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이름이 왜 거기가 케이프 코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거기를 케이프 코드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당시 유럽의 선단들에 의해서 이미 신대륙이 있었다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로 1600년대에 미국의 메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처음에 정착한 사람들이 전부 다 대구를 잡아서 염장 대구를 만들어서 연명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고기가 기독교가 진출해 나가는데 물고기가 먼저 진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 물고기를 쫓아서 또 나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물고기가 기독교를 끌고 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말이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이끌고 가는 물고기다. 근데 물고기는 곧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독교 앞에는 예수가 앞에 나간다는 의미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구 덕장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명태 덕장이 대관령에 있잖아요. 그 덕장처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대구를 말린 대구, 그러니까 염장청어는 그 물이 축축하게 있는 거를 그걸 통에 담가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잖아요. 근데 대구는 말려서 소금 뿌려서 가니까 사람들이 고기가 하얗고 맛있죠, 부드럽죠. 이게 물고기가 또 이 깊숙이 있어서 이 대구 또 이 살이 아주 부드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어에서 이제는 대구로 입맛이 바뀌게 되니까 전 유럽인들이 대구를 먹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이제 계속해서 서쪽으로 그러다가 뉴펀들랜드까지 왔고 결국은 신대륙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구 덕장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이 뉴펀들랜드가 어딘지를 대충 제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스턴의 케이프 코드, 그다음에 이제 그 뉴펀들랜드 그 항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고기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많이 못 잡고 또 내륙 지방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물고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원들마다 양식장을 만들고 거기서 잉어를 이제 양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잉어의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그 잉어를 먹기 위해서는 그 비늘을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비늘이 얼마나 딱딱한지 이 비늘을 누가 최고 큰 비늘을 가졌느냐 이게 시합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늘 벗기가 힘드니까 이 잉어가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잉어의 비늘이 워낙 두껍고 또 이게 벗기기가 힘드니까 이 중세시대의 사제들이 이 잉어를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하느냐? 비늘이 없는 잉어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잉어를 중세시대 때부터 잉어를 먹는데 전에는 비늘 벗기는 하는데 애를 쓰는데 이제 비늘 없는 잉어라니까 얼마나 그래도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는 비늘 없는 잉어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1948년에 시오니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오니즘에 따라서 건국을 하죠. 근데 그들이 그 각국에서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생선도 많지 않고 또 거기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유럽에 있던 수도원에서 양식하던 잉어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식장에서 그것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가져온 잉어를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비늘 없는 고기는 못 먹잖아요. 근데 이 중세시대 때부터 양식장에서 있던 잉어들은 엄청나게 크고 육질도 좋고 하는데 비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비늘이 있는 잉어로 다시 재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잉어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곳에서 이 양식을 해서 이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 한국과 또 인연이 있어요. 한국이 1980년대부터 한국의 업이나 농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수입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각 곳에 양식장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잉어가 잘 크고 또 그 물이 많지 않은 곳에도 잘 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잉어를 가져다가 한국의 양식장에 이제 그 양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잉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잉어가 독특한 냄새 향기가 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잉어는 향기가 난다. 그래서 그 이름을 향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스라엘 잉어 향어가 아마 저수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잉어를 수입해다가 양식을 해서 향어로 불러서 지금 한국에도 많은 향어들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쭉 넣습니다. 비늘 없는 잉어, 다시 비늘 있는 잉어, 그것이 한국으로 와서 향어가 됐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동영상을 마치면서 물고기와 이 세계의 산업, 또 은행화, 또 자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물고기 산업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 물고기 산업은 왜 이렇게 유럽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축제일과 연관이 되어 있고 기독교의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생선을 먹는 풍습이 만들어졌고 그 생선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부터 그 물고기 자리, 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물고기에다 복을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물고기를 예수로 상징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고기를 좋아하게 됐고 물고기를 먹는 풍습이 만들어졌고 그 물고기 먹는 풍습이 결국 기독교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것이 산업화되고 전 세계의 경제를 자꾸 흔드는 그러한 그 경제로 발전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런 것 보면 우리 성경의 역사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화의 그 가치는 결코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의 발전이나 또 향상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와 물고기의 관계, 그래서 기독교를 이끌고 가는 물고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